The Nobel Prize in Literature for 2024 is awarded to South Korean author Han Kang.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7일 화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지난 10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노벨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한국인 최초 그리고 아시아 여성 작가로는 처음으로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오늘 뉴스와이드에서는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현장에 직접 다녀온 김성 장흥 군수 그리고 이형길 기자와 함께 노벨 문학상 수상의 감동의 순간과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 이 대한민국 최초의 노벨 문학상 수상이라는 이 감동적인 순간에 함께하기 위해 두 분 모두 이제 오래전부터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출국하기 바로 전날이 12월 3일이었고 이날 국민분들 다 아시는 이 비상계엄이 선포가 되면서 출국 가능 여부도 굉장히 불투명했던 상황이었는데요. 자, 이형길 기자 어땠습니까? 지금 그때 당상이 좀 긴박하긴 했었을 텐데요. 저희 KBC 특별 취재팀이 스웨덴으로 출국하기로 예정한 날이 12월 4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 취재팀은 국회 출입 기자들로 구성이 돼가지고 이제 준비가 됐었는데 3일날 저희가 이제 짐을 다 국회에다 넣어놓고 차량과 넣어놓고 퇴근을 하고 이제 다음 날 출국을 하길 기다리고 있는데 3일 밤에 비상계엄이 선포가 됐잖아요. 일단 국회로 취재를 위해서 들어오려고 했는데 또 다 막혀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이제 담을 넘어서 국회로 들어와서 그날 밤새 이제 계엄군 취재하고 또 국회의원들도 당시 날을 새일 정도로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그대로 있다가 그 다음 날까지 계속 취재를 하고 그대로 국회에서 그대로 짐을 가지고 다행히 국회 봉쇄가 해제가 돼서 공항으로 간 다음에 스웨덴으로 이동을 했었습니다. 네,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던 출국길이었네요. 자, 물론 곧바로 계엄이 해제되긴 했지만 노벨 문학상 수상 축하 사절단으로 출국하기 전에 전혀 이제 예상하지 못했던 국내 상황 때문에 군수님께서도 이 스웨덴 가시면서도 좀 마음이 불편해졌을 것 같았습니다. 말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비상계엄이 해제되기는 했지만 저희들도 7일날 출국하게 돼 있어서 국내 상황이 예측할 수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또 국민들은 계엄 해제를 부르짖고 또 윤석열 탄핵을 외치는 그 마당에 그 역사의 현장을 뒤로하고 참 축하사절단으로 가는 게 굉장히 무거운 발걸음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장에 뿌리를 둔 한강 작가가 아시아 최초로 그리고 대한민국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그 영광의 어떤 자리에 함께 해야 된다는 그것이 더 우선했기 때문에 그래도 편한 마음으로 다녀왔습니다. 현장에 가서 정말 벅찬 감동과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그런 추억을 간직하고 왔습니다. 네, 말씀 중에 지금 군수님께서도 이 장흥에 뿌리를 둔 한강 작가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장흥군에서 이 축하사절단을 좀 마련하시게 된 계기가 따로 있죠? 이제 저희들이 말 그대로 이제 한강 작가가 태어나기는 광주에서 태어났지만 본적은 또 장으로 돼 있고 또 아버님과 어머님이 장에 생존하고 계시고 아버님이 실질적으로 해산톡으로 작품 활동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관 사회단체들이 그래도 이거 아시아의 최고의 경사인데 우리 장에 뿔을 둔 한강 작가가 이런 노벨 문학상을 탔는데 안 가면 되겠느냐. 그래서 축하사절단을 꾸리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축하사절단이 비록 무거운 발걸음으로 국내 상황을 뒤로 하고 가게 됐습니다. 네, 가서 또 축하도 많이 해주시고 오셨던데요. 이제 노벨 문학상 시상식과 관련된 이야기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일에 바로 시상식이 스웨덴에서 열렸습니다. 한강 작가는 노벨상 시상식 후에 열린 연회에서 노벨 문학상 수상 소감을 밝혔는데요. 어떤 이야기 했는지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Literature that deals in this language inevitably holds a kind of body heat. Just as inevitably, the work of reading and writing literature stands in opposition to all acts that destroy life.
I would like to share the meaning of this award, which is for literature, with you, standing here in opposition to violence together. Thank you. 역시나 지난 작품에서 수차례 언급하고 또 은유했던 이 폭력성에 대한 반대의 의미를 여러 차례 강조한 수상 소감이었습니다. 자, 두 분 모두 이제 스웨덴 현지에서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지켜봤습니다. 이거 뭐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굉장히 흔치 않은 기회였을 텐데요. 자, 수상 소감 지켜보시는 동안에 좀 마음이 좀 낯설으셨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사실 이 노벨상 하면 저희가 어릴 때부터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 아니면 가장 유명한 상 정도로 알고 있잖아요. 현지에서 가서 봤더니 정말 이 노벨상을 위해서 정말 많은 준비를 하더라고요. 노벨상 시상식이 열리는 곳이 스톡홀름 콘서트홀인데 이곳이 1926년에 준공이 돼서 약 100년 가까이 이곳에서 시상식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 시상식이 열리는 과정에서 한 1,500명 정도가 참석을 하고요. 또 스웨덴 왕뿐만 아니라 왕가의 모든 분들이 참석을 해서 이 상의 권위를 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상식장을 보시면은 그 화면에 곳곳에 꽃 장식이 되어 있는데요. 스웨덴은 지금 굉장히 추운 겨울이거든요. 그래서 꽃을 가져올 수 없으니까 12월 10일에 열리는 이 시상식을 위해서 이탈리아 남부 지역에서 꽃을 재배해서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또 꽃 장식을 할 정도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합니다. 또 무대 설치에서부터 자리 배치 이런 것들이 다 프로토콜 규칙이 있어서 이에 따라 준비를 하게 되고요. 또 이 시상식뿐만 아니라 이 만찬도 백미인데요. 이 만찬 같은 경우는 시청에서 차로 한 10분 정도 시상식장에서 10분 정도 걸리면 그 시청이 있는데 스톡홀름 시청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청으로 유명합니다. 실제로 모든 벽면이 다 금박으로 칠해져 있는 그런 화려한 방도 있는데요. 약 1,500명분의 만찬 음식을 40여 명의 요리사가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찬이 있기 전날, 그러니까 이틀 전날 그 요리사 인터뷰를 위해서 취재를 갔는데 시청에 진입하자마자 저희한테 서약서를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요리가 만들어지고 어떤 재료가 들어갔는지 절대로 발설하지 않겠다는 그런 서약서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청 관계자가 아마도 잘은 모르지만 전 세계에서 열리는 만찬 중에 가장 비밀스러운 그런 만찬일 것입니다 라고 저희한테 얘기를 했고 그 전전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방이 40여 명의 요리사들이 계속 요리를 하면서 굉장히 분주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군수님께서도 노벨상 시상식은 처음 가보셨을 텐데 어떤 느낌이셨어요? 누가 또 가본 사람 있나요? 저도 처음 가봤고요. 더구나 이제 저희들은 이제 수상식장 현장에 이제 갔는데 저희들이 교포들하고 함께 갔거든요. 교포들 강진성 또 한인 회장을 비롯한 교포들이 한 70여 명들이 함께 가서 태극기와 그리고 저희들의 이제 장군기를 또 흔들면서 함께 춤추고 노래하고 구호를 외치고 그런 모습이 너무나 감동적이었고 현지 주민들이 대한민국 국민님의 너무너무 자랑스러웠고 너무너무 자부심을 갖던 것 같습니다. 특히 그 강진성 이 한인 회장께서는 대사 100명이 외교 활동한 것보다 노벨 문학상 한 명인 한강 작가가 훨씬 더 외교적인 성과를 더 거두었다 할 정도로 그쪽에서 스웨덴에서는 그 노벨상 수상자에 대한 그 평가를 아주 높이 평가하고 있고 또 외교적인 성과를 대단하게 평가하고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네. 자, 국내에서는 뭐 아까 앞서 말씀드린 이 계엄 상황 또 그 탄핵 정국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조금 혼란스럽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흥 지역에서는 많은 이 지역민분들, 국민분들이 모여서 함께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는 그 순간을 지켜보셨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또 같이 전체로 이렇게 또 지켜보셨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장흥 또 저는 이제 스웨덴 현지에서 축하 사절단을 갔고 우리 또 장흥 현지에서는 그 한강 작가의 아버님의 그 작품 활동을 하는 해산토굴 밑에 한승원 문학학교라고 있습니다. 그 학교에서 그 마을 사람들이 주동이 돼가지고 그 우리 지역에 있는 문인들이라든가 그리고 기관 사회단체장들이 자발적으로 함께 모여서 축하 파티를 연결한 것 같은데요. 그 자리에는 한승원 이제 선생님은 몸이 건강이 아파서 못 나오셨지만 김용록 지사님께서 함께 오셔서 그 자리에서 같이 축하해 주셨는데 그때 당시 이 축하 시상식 그 수여하는 그 장면을 보고 지역 주민들이 환호하고 기뻐하는 것을 마치
자기 자식들이 어떤 거에 수상을 받는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 장이 역시 정말 뿌리를 둔 한강 작가에 대한 노벨 문학상 수상을 본인들이 받는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구나. 우리 장은 역시 노벨 문학도시 고향 장이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네. 자, 스웨덴 현지에서는 이 노벨상 시상식을 전후로 해서 이 노벨 주간이 열리고 이 노벨 주간에도 많은 행사들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행사들 때문에 분위기가 좀 달아올랐을 것 같습니다. 분위기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12월 10일이 노벨의 기일입니다. 노벨의 기일이 11월 12일 날 시상식이 열리는데 그 앞뒤로 약 일주일간은 노벨 위크라고 해서 노벨 주간을 운영을 하는데요. 이 노벨 주간에는 노벨상 수상자들의 공식 기자회견이 있고요. 또 강연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스톡홀름 시내 곳곳에 미디어 파사트라고 하잖아요. 빛을 쏴서 스톡홀름 시청을 밝히고 곳곳의 건물들을 밝히는 이런 행사인데 그래서 분위기가 굉장히 달아오를 수밖에 없고요. 문학과 관련된 행사로는 이 현지의 문학인들 또 번역가들이 참여해서 한강의 작품을 스웨덴어로도 읽고 또 한국어로도 읽고 영어로도 읽는 이런 낭독하는 행사도 열렸습니다. 또 노벨 박물관에는 한강 작가를 비롯해서 올해의 수상자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어떤 기념품들을 기증하는 이런 행사가 있는데요. 한강 작가는 청색의 작은 찻잔을 기증을 했습니다. 이 청색의 작은 찻잔이 본인의 루틴, 본인이 소설을 썼을 때 그 루틴을 만들어준 그런 찻잔이어서 굉장히 소중한 물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옆자리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그 기증품도 있더라고요. 수감 생활 당시에 입었던 수의 그리고 이희호 여사가 짜준 털신 등이 전시가 여전히 되어 있었습니다. 한강 작가는 또 스웨덴의 현지에 있는 도서관에도 방문을 해서 그곳에서 10살에서 15살 사이의 아이들이 한강 작가의 작품을 읽고 같이 토론을 나누고 또 그걸 통해서 또 시를 짓고 이런 모습들을 함께하는 이런 행사도 참여를 했고요. 이 밖에도 다양한 행사들이 노벨 위크, 그러니까 노벨 주간에 펼쳐지면서 스톡홀름 전체가 어떤 시상식을 축하하는 그런 무대가 되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한강 작가도 이 노벨상 시상식 참석을 위해 방문을 했다가 이 노벨 주간에 굉장히 많은 다른 프로그램도 좀 참석을 하고 또 관람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기억에 나는 것들을 꼽았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을 좀 한강 작가가 좀 의미 있게 참여했다고 알려져 있나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도서관에 가서 10살에서 15살짜리 아이들이 본인의 작품을 읽고 또 이렇게 시로서 표현을 하고 그 작품에 대해서 서로 토론을 하고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인상 깊었다라고 했고요. 또 혹시 말괄량이 삐삐라고 기억하시나요? 저희 동화인데 예전에 만화 영화로 저희 했었는데 이 작가인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이라는 작가가 스웨덴 분이고 스톡홀름에 여전히 생가가 남아 있습니다. 증손자가 그 말괄량이 삐삐를 포함한 그런 동화에 대한 그런 흔적들을 많이 여전히 전시를 하고 있고요. 이곳에 한강 작가가 또 찾았는데 이것도 굉장히 기억에 남았다고 했고 그리고 한강 작가가 이 노벨 주간 동안 본인이 쓸 수 있는 시간이 딱 3시간 있었다고 합니다. 그 3시간 동안 어딜 갔냐? 바로 유니바켄이라는 테마파크를 갔는데 이 테마파크가 어떤 동화 속으로 들어가는 이런 테마로 만들어지는 그런 놀이공간인데 본인이 거길 가서 너무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유니바켄 측에서 한강 작가에게 평생 무료 이용권을 증정하기도 했습니다. 예. 네, 재밌는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그 노벨 주간 또 스톡홀름 그 시상식을 전후해서 어떤 부분들이 좀 많이 기억에 남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아니 저희들이 이제 축하사절단으로 가는 일정은 우리가 주한에게 스웨덴 대사의 면담이 있었고 또 한인 회장하고의 그 간담회가 있었고 그다음에 주한 그 스웨덴 문화원장하고의 면담이 있었습니다. 스웨덴 대사님께서는 이제 대사들은 가장 자기들이 영광스러운 것이 방금 얘기한 대로 자기가 그곳에 재직할 때 이런 큰 어떤 행사에서 자기의 어떤 역할이었는데 자기가 스웨덴 대사로 올 1월 달에 부임을 했는데 자기들은 이번에 혹시 우리 대한민국의 과학상을 좀 받아볼까 하고 굉장히 많이 활동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의외로 노벨 문학상을 받으니까 자기 인생에서 이 대사관 생활 30년 속에서 가장 큰 축복이었고 영광이었고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그런 길을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억에 남고요. 특히 이제 우리 또 스웨덴 이제 문화원은
이제 주로 우리 한국의 어떤 전통 음악이라든가 음식, 그다음에 이렇게 노래 같은 거를 그 전시해 놨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한강이가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이후로 그 문화원을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답니다. 방문객들이. 우리 국내 교포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방문객에서 한국 어떤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는다고 그래서 지금 그 뒤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문화원에서는 한국에 대한 문화에 대한 것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 한국에 대한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어떤 기회를 제공했다고 아주 기뻐하는 것이 아주 인상에 남았습니다. 네. 이 기자는 혹시 뭐 개인적으로는 이게 좀 가장 인상 깊더라 뭐 싶은 이런 것들 좀 있었나요? 저는 만찬이 가장 기억에 남더라고요. 시상식 다음에 이루어지는 만찬인데 저녁 7시부터 밤 10시까지 약 3시간 정도 식사를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수상자들과 왕가 사람들 또 그리고 스웨덴 할리먼 뭐 여러 사람들에서 약 1,500명 정도가 참석하는 만찬인데 이 만찬에서는 취재진들 또한 남성은 연미복을 입어야 되고 여성은 이브닝 드레스를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기자들이 취재를 하다가 여성 기자 같은 경우는 이브닝 드레스를 입은 채로 만찬장 밖으로 나와서 또 복도에서 쭈그려 앉아서 기사를 쓰고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도 연출이 됐었는데 이게 또 흥미로운 게 3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그 만찬을 스웨덴 국영방송에서 그대로 생중계를 해주는데요. 스웨덴 국민들도 집에서 연미복을 입고 드레스를 입고 그 3시간 동안 같이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 문화들이 또 함께 이런 노벨상을 축하해주는 이런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해서요.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동안 뭐 잘 알려지지 않았던 좀 독특하고 재밌는 문화 이야기였습니다. 자, 노벨상 시상식에 앞서서 지난 6일에는 노벨문학상 수상기념 기자간담회가 따로 열렸습니다. 노벨문학상 수상 발표 이후에 한강 작가의 첫 공식 기자회견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쏠렸는데요. 특히 대표작인 소년이 온다의 배경 상황이었던 1980년 비상계엄 사태가 다시 한국에서 벌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외신들도 굉장히 관심이 컸다고 합니다. 첫 질문 역시 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생각을 묻는 것이었다고 하는데 한강 작가의 답변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년이 온다를 쓰기 위해서 79년 말부터 진행되었던 계엄 상황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2024년에 다시 계엄 상황이 전개되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력이나 어떤 강압으로 언로를 막는 그런 방식으로 통제를 하는 과거의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네, 기자간담회에서도 무거울 수밖에 없는 주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자, 한국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현지 언론 또 독자들의 반응은 어떤 반응들이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영길 기자. 제가 그곳에서 만난 많은 스웨덴인과 또 스웨덴으로 여행을 온 유럽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기도 하고 또 노벨상 시즌이다 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인터뷰 말미나 아니면 저희한테 물어보는 게 한국의 정치 상황 괜찮냐 지금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봤고 많이 걱정해줬고 그만큼 그 한국의 노벨 문학상 수상도 관심이었지만 한국의 정치적 상황 이 또한 굉장히 유럽에서 또 전 세계에서 주시를 하고 있었고 굉장히 큰 관심을 나타냈었습니다. 네. 자,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또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가 겹치면서 소설 소년이 온다가 재조명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한강 작가가 자신의 작품을 처음으로 접하는 한국 독자들에게 이 소년이 온다를 추천하기도 해서 또 그 부분이 또 많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그 소년이 온다를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강 작가가 강연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조금 전에 보신 영상이 6일 기자회견이고 7일에 이제 강연을 하게 되는데 이 강연이 거의 한 편의 문학입니다. 문학으로서 이제 본인의 이야기를 하고 본인 작품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설명을 했던 것이 바로
소년이 온다라는 그런 작품이었고, 소년이 온다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5.18과 관련된 이 이야기였고요. 광주를 이해하는 하나의 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본래 이 소년이 온다 혹은 5.18에 대한 소설을 쓸 것이라고 본인이 생각을 못했는데, 채식주의자와 또 그 바람이 분다 가라, 히라버 시간이라는 이 3부작을 끝내고 나서 정말 밝은 소설을 한번 써보고 싶었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밝은 소설을 쓰려고 준비를 하는데 자기 마음속에 계속해서 걸렸던 것이 바로 12살 때 아버지 서재에서 봤던 광주 사진첩, 그 안에서 잔인하게 죽어갔던 광주 시민들, 또 한편에서는 총상에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본인의 피를 헌혈하기 위해서 길게 줄을 서 있는 광주 시민들,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인간은 인간에게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는가, 또 인간은 인간에게 어떻게 이렇게 자기의 피를 나눠줄 수 있는가, 이에 대한 의문이 계속 들었고, 아, 이거를 해소하지 못하고서는 내가 그 밝은 소설, 다음 소설을 쓰지를 못하겠구나 해서 그 소설을 쓰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의 삶을 바꿔준 소설이기도 하고, 자기가 가장 어떤 인생의 전환점에서 쓴 소설이기도 하고, 또 역사를 기반으로 해서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만약에 한강 작가의 소설을 가장 처음 접하고 싶은 독자가 있다면 이 소년이 온다부터 읽어달라, 그 다음에 작별하지 않는다를 읽어주고, 그 다음에 조금 어렵고 조금 난해하고 인간의 내면에 대해서 또 어떤 결백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채식주의자, 이거를 나중에 좀 읽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이 스웨덴 현지에서 독자들과 좀 만날 수 있는, 이런 방금 얘기 설명을 했던 강연, 또 기자회견, 뭐 이런 기회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현지에서 이제 이런 그 한강 작가의 그 코멘트를 들은, 또 강연을 들은 사람들은, 거기 계신 분들은, 또 독자들은 어떤 반응, 또 어떤 평가를 내렸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한강 작가의 작품에 관심이 있었는데, 가장 뭐 이렇게 스웨덴 스톡홀름에 저희가 서점에 취재를 가도 가장 앞열에 한강 작가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었고, 베스트셀러에 이렇게 등재되어 있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스웨덴에서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도 한강 작가의 책을 들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많은 독자들이 관심이 있었는데, 이 독자들이 한강 작가에 대해서 평가하기보다는 이 공식 기자회견에서 통역을 했던 통역사 분이 저희랑 단독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이 통역을 맡은 윤지은 씨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강 작가를 자기가 보고 이렇게 통역을 해봤는데, 이 한강 작가는 손짓, 몸짓 하나하나가 문학이더라. 혹시 이 문학을 이 사람으로 형상화한다면 이게 한강 작가더라. 그만큼 이 한강 작가의 삶과 그 고민, 그런 것들이 이 행동과 몸짓에 다 묻어난다, 이런 평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현지 교민들이 두 가지의 반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한강 작가의 어떤 노벨 문학상을 사는 교포로서의 어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부감이나 자긍심을 굉장히 높이는데, 국내에서는 이런 비상계엄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면이 또 하나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깊게 생각하신 분은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탄 것이 소년이 온다가 계기가 됐다면, 말 그대로 거의 소년이 온다의 어떤 배경이 그러잖아요. 과연 죽은 자가 산 자를 도울 수 있는가, 그걸 구할 수 있는가, 그다음에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이런 건데, 이번에 80년 5월에 죽었던, 그리고 그때 그 과거가 80년 5월의 어떤 죽은 자와 그리고 과거가 2024년 12월에 이 죽은 자가 산 자를 도왔고, 그리고 과거가 현재를 이제 구애해서 말 그대로 모든 국민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온몸으로 탱크를 맞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위대한 또 어떤 계기가 됐다, 이렇게도 또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습니다. 이번 12월 내 일어났던 이 비상계엄 사태가 만약에 한강 작가의 5월의 어떤 그런 소년이 온다의 작품이 없고 노벨 문학상으로 선정되지 않았다면, 어쩌면 비상계엄 해제가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그리고 온 국민이 탱크 앞에서 그렇게 자기 몸을 던져 막아낼 수 있었을까. 그래서 과거의 어떤 역사는 불행한 역사더라도 결코
이것이 헛되게 지나가는 게 아니구나. 우리들에게 후세들에게 많은 교훈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역사를 만들어내고 창조해내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네. 자, 군수님께서는 일단 거기 계신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교민분들도 이제 많이 만나셨고 네. 뭐 대사관 직원분들도 많이 만나셨다고 했는데 좀 기억에 남는 교민분들의 반응이 있으면 좀 더 설명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뭐 반응들이 주로 많았었는지 또 혹시 기억에 남는 반응이 있을 때는 뭐가 있나요? 교민들이라는 것은 고국을 떠나서 타국으로 간 얼마나 많은 서름과 그리고 외로움과 고독과 이런 걸 많이 느꼈겠습니까? 항상 어떻게 보면 이 소외되고 이렇게 다른 사람부터 그랬을 건데 이번 노벨 문학상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을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걸 자부심을 가졌고 자긍심을 가졌고 이게 자연적으로 스스로 그것 때문에 노래가 나오고 춤이 나오고 말고 구호가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 어울림이 그냥 인위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수시로 자연스러운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통해서 굉장히 제가 감동적인 거를 느꼈고 또 이제 그분들이 뭐 오래된 사람들도 나오시다. 거기에 나오신 분들은 한 90살 되신 분들 두 아주머니들을 뵀는데 이 내 평생에 살아생전에 이런 기쁜 영광을 볼 수 있는 게 너무너무나 이제 죽어도 눈을 감아도 여한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두 분을 또 뵀습니다. 그게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네. 자, 말 그대로 이제 그 현장에서 또 올해 그 고국을 기억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정말 이보다 더한 영광, 이보다 더한 축제는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해서 국내에서도 이 한강 작가의 작품을 비롯해서 한국 문학 전반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서점이나 출판업계의 매출이나 이런 것들을 봐도 그렇고 뭔가 주변에서도 사회적으로도 직장, 학교 곳곳에서 이 문학에 대한 관심 전반이 높아졌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역에서는 또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여러 가지 이 문학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논의들을 하고 계시니까 이런 반응들에도 좀 더 민감하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저희 장에서는 이제 노벨문학상을 수상을 계기로 한강이가 그 기존에 있는 저희들이 문학의 어떤 자원들이 있거든요. 청관문학관 그리고 이청준 선생과 한승원 선생님 또 생가 그다음에 한승원 선생님 지금 작품 활동하고 있는 해산 토굴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한승원 산책로 이런 쪽에 전년 동기보다 4배에서 5배 정도의 그 이 문학인들이라든가 관람객들이 증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거를 잘 살려서 이 말 그대로 노벨 문학 도시 장을 이제 갖고 가려고 그러는데 이제 여기에는 기존에 이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로 분리해서 소프트웨어는 기존에 있던 한승원 선생하고 이청준 선생 생가는 이미 우리 군에서 매입해 뒀으니까요. 그다음에 이승우 선생이라든가 송기승의 생가를 매입해서 그걸 복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한승원 선생의 산책로를 이제 한강과 한승원 선생의 부녀문학 산책로로 좀 더 예쁘게 단장하고 보강을 할 그런 계획이고요. 안양 수문에서부터 이청준 선생이 있는 선악동 그 마을까지 저희들이 해안로를 따라서 거기를 문학 해안 산책로로 엮어서 많은 문학인들이 거기를 찾아오는 그런 순례지로 만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방금 얘기한 대로 이제 이번 이제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을 탐으로 인해 가지고 특히 한강 작가들이 독서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는 이걸 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월 평균 미국 같은 경우는 월 평균 6.6권을 읽고 이제 OECD 갖고 있는 4.6권 정도를 있는데 우리나라는 0.8권밖에 안 읽습니다. 이렇게 책을 독서하는 그런 것을 이번 노벨 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독서하는 그런 이제 풍조가 우리 나라 전체적으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장에서도 되도록이면 이제 빈 곳 같은 건물들을 좀 활용해서 거기에 어떤 카페나 이런 거 북카페로 또 만들고 그리고 문학 창작 활동을 하는 문학 레지던스 같은 것도 좀 만들고 그리고 이제 독서 포럼이라든가 독서 모임들을 많이 만들어서 독서하는 그런 분위기들을 장부터 일어나서 우리 전라도 그리고 대한민국으로 뻗어가서 독서하는 많은 인구가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모든 국가의 힘도 그리고 개인의 어떤 성장도 모든 독서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방금 이제 뭐 군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은 개인의 영광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또 일회성의 하나의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 전체의 큰 울림 또 사회 곳곳의 변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동기를 주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사회 곳곳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다양하게 기념사업들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좀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번에 그 군수님께서 스웨덴 방문하시는 동안에 잠깐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스웨덴 한국 대사관과 또 한국 문화원 이런 곳과도 지금 교류가 좀 많았다고 들었고 실제로 앞으로 이런 논의들, 이런 교류와 관련된 것들을 발전시켜 나가보자라는 논의들도 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들이 논의됐는지 그 내용을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이제 물론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축하 사절단에 가서 스웨덴 한인 교포들한테 너무 융숭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뭐 사실 회장님 자택으로 초청을 받아가지고 선수 이제 사모님이 마련한 음식을 먹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분들을 정식으로 이제 초청을 해서 말 그대로 이제 장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에 대해서 좀 많이 알리고 또 이제 장의 어떤 문학의 고장이라는 걸 알리는 그런 교류를 하기로 했고요. 앞으로 이제 기회가 되면 우리 이제 장에서도 이제 스웨덴의 어떤 그 문화원이라든가 방금 이거 한인들과의 어떤 정기적인 또 학생들과의 교류까지도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그 스웨덴 그 한인 교포들 중에서 인천하고 두 군데 자치단체를 초청을 하더라고요. 학생들을 초청을 해서 4박 5일 동안 4박 7일 동안 이렇게 그 문학과 관련된 이런 순례를 통해서 학생들한테 하는데 그걸 우리 장원에서 꼭 보내달라는 그런 말씀도 있으셨고 그랬습니다. 네. 자, 장흥군을 지금 노벨 문학도시로 만들겠다라고 이제 하는 이야기, 군수님께서도 이야기를 앞서 하셨고, 이제 그런 계획들이 쭉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흥은 이미 한국 문학을 대표하는 문학인들의 산실, 문학인들의 고향으로 또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아까 잠깐 한승원 작가 외에도 이청준 작가, 또 송기숙 작가, 이수호 작가 이야기를 쭉 해주셨는데요. 이 장흥 출신의 유명한 작가들 또 작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한번 다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장흥은 이제 물림의양이라 해가지고 사실은 문학의 고장입니다. 그 문학의 고장이라고 했던 뿌리가 이 조선시대 때 가사문학의 효시인 백광훈 선생의 관동별곡이 정철의 관동별곡보다 25년이 먼저 지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조선 중엽 때 가사문학의 중심지가 장흥이었습니다. 그 맥을 이어받아서 방금 얘기한 대로 한국 작가의 거장들인 이청준, 한승원, 송기숙, 이승우 선생까지 이렇게 됐고 지금도 문인으로 등록해서 활동하는 12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흥은 2008년도에 대한민국의 최초이자 유일한 문학관광기행 특구로 지정돼 있을 정도로 어떤 문학의 어떤 고장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앞으로 이제 문학 레지던스라든가 또 문학 창작소를 통해서 또 이제 청소년들의 문학 100일장 그리고 한국 문학 페스티벌 문학 축제 같은 것을 구상을 해서 앞으로 장을 더욱더 어떤 문학의 고장으로 지금 발전시켜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이제 군수님 설명해 주신 내용 중에 좀 저도 낯선 게 있어서 문학 관광 기행 특구 네. 국내에서 최초로 네. 유일하게 지금 지정이 됐다고 하시는데 2008년도 있습니다. 예, 2008년도 문학 관광 기획 특구라고 하는 것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학관광기행 특구는 이제 전국에 있는 문학인들이 장흥에 있는 문학이 와서 장흥의 문학 관광지들을 이제 둘러보고 거기서 이제 유명한 또 이제 우리 장흥의 작가를 한 분을 선정해서 그분의 어떤 서적과 그다음에 어떤 그다음에 문학의 정신들을 이제 포럼을 하는 그런 것이 문학관광기행 특구인데요. 이제 그분들이 오시면 예를 들어서 이청준 선생 이번에는 이청준 지정을 하면 이청준 선생의 예를 들어 눈길이다. 그다음에 선악동 나그네나 이 작품을 서로 이 포럼을 통해서 하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그대로 이제 이청준의 생가라든가 그리고 이청준 선생 청감문학관 이런 것들을 둘러보면서 그분의 어떤 자랐을 때 어떤 성장 과정부터 그 사람의 어떤 작품의 어떤 배경들까지 둘러보는 것이 문학관광기행 특구로 지정돼 있습니다. 네, 장흥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16년 전에 문학관광기획 특구로 지정됐다고 하니까요. 문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또 이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행사들이 문학과 관련되어 있는 행사들 또 포럼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또 한 번씩 들르셔서 그런 체험들, 경험들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곳곳에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다양한 기념 사업들이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강 작가는 중요한 건 다 책 속에 열심히 써놨으니까 그걸 읽는 것이 가장 본질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문학의 힘을 조명하고 또 독서 문화 확산하는 방안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는 말씀 여러 차례 또 최근에 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 지금 뭐 이야기들이 나오고 또 있는 것도 이야기들도 있고 정책적으로 특히 지자체 중심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것들이 실질적으로 좀 저변을 확대하고 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한강 작가가 공개석상에 잘 나오지 않잖아요. 인터뷰도 잘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크게 오해가 되는 측면들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한강 작가는 노벨상 수상을 별로 축하하지 않더라, 별로 기뻐하지 않더라 이런 건데 그래서 본인이 그걸 몇 차례 해명을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마을 잔치를 너무 크게 하시려고 하니까 제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저촐하게 이렇게 축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가 기뻐하지 않는 게 아니고 너무 큰 축하는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뜻이 곡해된 것 같다라는 것이 하나 있고 또 기념사업도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딴 기념사업 이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또 곡해가 되고 있고 오해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강 작가를 만나서 두 번의 기자회견이 있었고 한 번씩 이제 질문 기회가 있었는데 두 번째 질문 때 그 질문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념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라고 했더니 이 말을 한 거죠. 자기 중요한 건 책 속에 다 있고 자기가 열심히 써놨으니까 책을 읽어달라 이 말을 한 건데 그 앞에 또 문장에 보면 자신이 뭐 기념사업을 싫어한다 이런 게 아니고 어떤 공간을 가지고 어떤 기념을 하고 이런 것도 좋긴 하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책을 읽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것이 진의인데 마치 이것이 또 오해가 돼서 저는 제 이름 따는 기념사업은 아예 안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렇게 오해가 되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강 작가는 작가잖아요. 작가니까 가장 그 책에다가 모든 걸 다 쏟아 부었으니 내 책을 읽어주십사 하는 거고 또 어떤 기념 사업들은 본인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군수님 일단 뭐 장흥군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한강 작가의 아버지이기도 한 이 한승원 작가도 지금 집회를 하고 계시고 네네. 뭐 이제 이런 기념 사업에 대한 논의라든가 아니면 이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이라고 하는 이 유산을 이 독서 문화의 저변 확대라는 것으로 이어가기 위한 이런 고민들 또 이런 아이디어들 이런 것들도 좀 소통을 많이 하셨는지도 좀 궁금하고 이런 부분 실현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방향성을 갖고 계신지도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승원 스님도 얘기를 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큰 건물을 지었고 거기를 뭐 어떤 기념관을 짓는 것보다는 독서하는 그런 문화가 좀 정착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수없이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먼저 이제 어떤 건물을 짓고 뭐 문학관을 짓고 하는 거는 이제 하드웨어 쪽이잖아요. 그래서 당장 쉽게 할 수 있고 단실에 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거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려면은 방금 제가 모두에 조금 얘기했는데 초, 중, 고등학교라든가 또 일반인들 어떤 단체별로 저는 독서 포럼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독서 포럼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고 또 어디에서나 손쉽게 어떤 작품들을 보고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북카페 같은 것들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빈 공간들을 해서 작은 도서관 같은 것도 만들어서 독서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의 어떤 문화를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이제 중국 해엠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저희들하고 자매결연 맺어 있는데 거기에 위하라는 작가가 노벨 문학상에 2번이나 올라갔대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저희들이 통합 박람회 때 그분들이 오셨는데 일행들이 자기들이 왔을 때 노벨 문학상 한강 작가 발표는 이틀 된 후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한강 작가가 위하가 해염인 출신인데 방금 이걸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 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오히려 자기 나라 사람이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할 건데 그만큼 그분은 한강 작가 책을 7권을 다 읽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해연면회가 한강 작가를 사랑하는 독서 포럼이 있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럼 그 회원이냐고 제가 물어봤는데 부수석님한테 자기는 회원이 아니고 방금 얘기한 친구가 기자인데 방금 그 독서 포럼 회장을 맡고 있대요. 그래서 자기가 한 2-3번 참여를 했다. 근데 그 읽을 때마다 한강 작가 책을 읽고 이제 자유롭게 토론하는 그런 포럼인데 한강 작가하고 위하 작가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한강에 약간 더 심오하고 약간 더 뭔가 더 있더라. 그래서 받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상당히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장항에서 초, 중, 고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단체나 이런 걸 통해서 독서하는 그런 포럼을 만들자, 모임을 만들어서 그런 어떤 작품이 하나 나올 때마다
특히 우리 지역에 문인들이 많으니까 그걸 읽고 나서 서로 어떤 그걸 토론하고 또 학생들은 독후감도 내고 그 독후감 경진대회도 하고 이런 형태를 통해서 그런 어떤 한강 작가가 얘기하고 또 한승원 선생님도 얘기하는 그런 독서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이 아닌가. 그래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그렇게 준비해 나가고 계획입니다. 네. 자, 뭐 우리나라 뭐 대표 이 베스트셀러 순위를 매기는 곳 중에 하나가 이제 교보문고의 주간 월간 베스트셀러 이렇게 순위가 있는데 뭐 여전히 소년이 온다, 또 채식주의자, 작별하지 않는다 같은 한강 작가의 작품이 꾸준히 지금 1, 2, 3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노벨상 수상이 불러온 이런 문학 열풍, 출판업계 또 문학계에서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고 또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도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주는 것이다라고 평가가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일회성 이벤트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문학에 개방적이고 좀 문학에 좀 더 친숙한 사회가 되려면 여러 가지 뒤따라야 할 일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한 신경을 써야 할지 다양한 지적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른바 K컬처라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K컬처에 보면 저희가 대중가요도 있고 영화, 드라마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하고 문학은 좀 결을 달리하는 것 같아요. 영화, 어떤 가요 이런 것들이 약간 소비되는 이런 문화. 그리고 이것이 성장하고 어떤 뭐랄까요 이제 수출하고 뭔가를 벌어들이고 이런 느낌이라면 문학은 우리 인류의 어떤 질문들을 던지고 그거에 대한 답을 찾아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삶을 조금 풍족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문학이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까지는 어떤 수출 성장 국가로서 어떤 그런 산업들을 발전시켰고 문화도 그거의 한 측면으로 했다면 이번 노벨 문학상을 계기로 해서 우리의 삶의 질문들, 우리가 인류를 바라보는 시선들의 그 문제의식이 이제는 세계적인 수준에서 논의될 만하구나. 그리고 우리가 그 질문들을 한국어로 원서로 그대로 볼 수 있다는 거는 저희가 세계 문학 전집 이렇게 보면서 사실 인간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래 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한국어 원서로 보면서 할 수 있다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봐서 이 문학은 좀 새로운 결이 이제 시작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새로운 결의 시작이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저도 이제 이 문학에 대한 열풍을 진짜 일순간의 이벤트나 또 단기간에 끝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계속 이어져 이 좋은 기회를 활용해야 하는데 그동안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사실은 정권이 어떤 정권이 들어서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런 문학 창작 활동을 굉장히 제어하고 억제하는 부분들이 많았죠. 한강 작가도 사실은 블랙리스트에 올라갔던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의 어떤 문학의 어떤 발전에 엄청난 장애인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국가도 이번 노벨 문학상을 계기로 해서 어떤 문학인들에 대한 창작에 대한 활동을 자유로운 활동을 좀 보장하고 또 거기에 따른 지원할 건 반드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하나 선행돼야 될 게 이번에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은 것도 우리 한강 작가에 대한 작품을 번역을 잘해서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이제 한강 작가의 어떤 작가에 대한 감수성을 이제 잘 전달이 됐고 그걸 잘 그 나라의 언어로 표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우리나라도 이제 전문적인 그런 어떤 번역에 대한 것들, 전문적인 번역가를 양성하고 또 이제 그거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홍보 전문가들도 반드시 국가가 이제 뒷받침하고 필요로 한다. 정책들이 뒷받침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과 관련해서 현지를 다녀오신 두 분과 많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두 분과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